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3월 28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암 환자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 협력 체계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3월 중 돌아와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거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 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학년도 수능이 11월 14일 치러집니다. 평가원은 수능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교육에서 출제된 모의고사를 모두 훑어 유사 문항을 철저히 배제할 방침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 문화예술 패스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2005년생 청년 16만여 명이 최대 15만 원의 공연 전시 관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대응으로 암 환자가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항암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 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 체계가 강화됩니다.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는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과 이탈 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27일 기준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1.6% 증가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100여 명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한 달 넘게 이어진 전공의 공백 사태로 현장에 남은 의료진의 피로감이 가중되는 상황.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의 의료 공백을 메울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00곳에서 150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암 진료 역량이 높은 45곳은 암 전문 협력병원으로 운영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암 관련 정보도 협력병원과 공유하도록 해 진료의 연계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는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는 암 환자 상담 창구가 국립암센터에는 상담 콜센터가 설치됩니다. 콜센터와 응급의료 포털 등에서 암 종류별 진료 가능 병원 정보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한편 뚜렷한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3월 중에 돌아와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빅5를 중심으로 병원 이탈이 확산하고 있는 의대 교수들에게는 사직을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은 9,200여 명으로 늘었는데 전체 학생의 49.1%가 휴학계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한 편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고 일부 주민들은 응급실에 한 번 가려면 1시간 남짓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되는데요. 정부의 지역의료 강화 정책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구 350만 명이 삶을 꾸려가는 경기 북부 지역. 전국에서 인구가 세 번째로 많고 부산과 비슷한 규모지만 의료 환경은 비할 데 없이 열악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 전국 평균 2.2명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특히 동두천과 연천은 경기 북부의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동두천시엔 응급실이 이곳 한 곳밖에 없는데요. 동두천과 맞닿은 연천군엔 이마저도 없어서 한시가 급한 환자들이 1시간씩 걸려서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상황은 악화 일로로 치닫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아파도 갈 곳이 없어요. 응급실 가면 그 대기 환자들 때문에 또 늦어요.
119를 타고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은 애는 더 아파서 날뛰지, 부모는 속타지. 저도 아이 아팠을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지금 너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야간 진료를 보는 곳이 거의 없어 근처 의정부에서 환자를 봐주지 않으면 아픈 몸을 이끌고 또다시 서울로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큰 수술은 동두천에선 어렵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수술도 여기서 좀 시켜줬으면 하는 것도 있죠. 수술을요? 어떤 수술? 그냥 맹장 수술 같은 거. 제가 했을 때 의정부로 갔다 보니까 좀 불편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동두천엔 착공한 지 30년 가까이 됐지만 아직 문을 열지 못한 병원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은 다 지어져 있는데요.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는 6월 시설이 대부분 완공되지만 일할 의사를 구하지 못해 개원 시기가 늦춰진 겁니다. 의대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일부 별관동 한 200병동을 개원할 예정인데요. 의사가 부족해서 지금 개원이 어떻게 될지 참. 동두천과 연천은 경기도에서도 의료 취약지구입니다. 의료 최고 볼모지라고 얘기하는 그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1.75명에 비해서도 훨씬 열악한 상황인데 그런 점이 많이 개선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 지역의료 강화인 만큼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지역 공공병원 확충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료 강화 내용에는 거점병원이나 2차급 중추병원 역할을 하는 병원들에 대한 시설, 기타 여러 가지 재정 지원들이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도 지금 그 공공의료기관도 포함을 해서 그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지금 사는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 의료 전달 체계를 완성하는 게 중장기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필수 의사제로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해 오래 근무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뉴스엠에 이어갑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정부가 3월 중에 돌아와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앞서 뉴스 리포트를 전한 김경호 기자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복귀가 빠를수록 좋은데 복귀 시한을 3월까지로 명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달 안에 복귀하지 않으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 기회를 모두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올해 인턴에 합격한 의사들에게 4월 2일까지 임용 등록을 마쳐달라고 안내문이 갔는데요. 이 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들은 인턴으로서 첫 발을 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는 9월에 시작되는 하반기부터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을 기약해야 합니다. 네, 앞서 대통령이 전공의들에 대해서 유연한 처분을 주문을 했었죠. 이 말이 미복귀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직 속단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유연한 처분이 어떤 수준으로 결정될지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협의 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일단 당정 협의 기간 복지부 차원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없을 거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시간이 지날수록 처분 대상은 늘어간다며 이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중수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협의 중에 이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행정처분 대상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부는 다른 한편으로 이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주겠다, 이 점을 거듭 강조를 해왔는데요. 추가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온 게 있을까요? 정부는 일단 전공의의 과중한 근무 시간을 줄일 방침입니다. 최대 연속 수련 시간을 비교를 해보면 미국과 일본은 28시간, 영국과 유럽은 13시간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36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과중한 근무 시간이 오는 5월부터 감축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월 100만 원의 수련 비용을 외과, 흉부외과, 소청과에 이어서 다른 진료 과목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올해 6월부터는 수련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 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환자단체와 현장 소통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만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에는 병원으로 돌아와서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정부 대응 상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모든 불법 행위를 무관용으로 수사하고 처리하는 한편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장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검찰과 경찰에 선관위와 협력해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제도가 민주주의의 핵심 수단으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정과 불법의 여지들이 철저히 차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 경찰에서는 선관위와 상호 협력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범죄 중점 단속 대상은 허위사실 공표와 흑색 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 선거 개입 등입니다. 한 총리는 특히 위법 탈법 사례에 대해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분석해 대응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투개표 공정성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수검표 절차 도입에 따라 선거 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대폭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선거 지원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수당 인상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전투표 우편물의 경우 경찰이 우체국을 거치지 않고 선관위로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담화에서 딥페이크 등을 언급하며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등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 전 세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만큼 새로운 유행의 선거 범죄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 관련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전담 수사팀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과 반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협조해달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국민 주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오는 11월 14일에 치러집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고난도 이른바 킬러 문항은 내지 않을 예정인데요. 아울러 정부는 사교육에서 출제된 모의고사를 모두 점검해 유사 문항을 철저히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집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은 각각 공통과목 2개, 선택과목 1개를 응시하게 됩니다. 사회, 과학, 탐구 영역은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하면 되고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와 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시행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초고난도 킬러 문항 출제를 철저히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수능 문항 출제는 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서 적정한 변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EBS 수능 연계율은 지난해처럼 영역 과목별 문항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합니다. 일각에선 올해 의과대학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면서 의대에 도전하기 위해 다시 수능에 응시하는 이른바 N수생이 많아져 적정 난이도 확보가 중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수능 출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수능에서는 출제위원들이 약 40일간 합숙하며 문제를 출제하는 기간에도 사교육 업체에서 발간되는 모의고사에 유사 문항이 있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출제 과정에서는 사교육 등
기출문항가의 유사성 검증을 위하여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 업체 모의고사 등을 공식적으로 구입하여 체계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앞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에선 수능 직전에 치러진 대형 입시학원 모의고사 문항 지문이 그대로 출제돼 수험생들의 사교육 의존도를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그동안 수능 이후에 문항 오류 중심으로 실시됐던 2일 심사가 앞으로는 사교육 문항과 지나치게 유사한 경우도 검증하도록 바뀝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1분기 우리 경제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도록 건설 경기 회복 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상황이 양호한 흐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수출은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경제 흐름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 궤도에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수의 핵심 축인 투자가 기업, 지역, 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세로 전환된 건설 투자 분야를 점검하고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적정 공사비 반영으로 건설 경기 회복에 나섭니다. 공공공사 시 시공 여건 등을 반영한 건설 단가를 산정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 단가를 현실화합니다. 민간 공사에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에 대비해 전문가를 선제 파견해 신속 조정하는 역할에 중점을 둡니다. 시공사 자료 제출 기한을 규정해 검증 기간 역시 5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분쟁이 발생해도 신속히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형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제도 합리화에 나서고 민간 합동 PF 사업은 사정 컨설팅 등 조정안 수용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고 PF 부실 우려가 있는 사업장은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 토지나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유동성을 지원합니다. 주택부문 PF 보증 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 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정부는 민생 토론회에서 제기된 토지 이용 규제 분야도 속도감 있게 개선합니다. 개발 제한구역 규제 혁신을 위해 해제 총량 예외와 환경평가 1, 2등급지 해제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요청에 따라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지 이용 규제 개선을 통해 농장에 수직 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를 추진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은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부터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요. 정부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농을 지원하고 농촌의 빈집들을 도농 간 교류의 공간으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탐스러운 오이가 줄기마다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귀농하신 부모님의 일을 돕다 농업의 길로 들어섰다는 20대 청년 농부 정세령 씨. 처음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같은 작물을 하는 선도 농가 분들을 좀 자주 찾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작물이 너무 안 크는데 혹시 이럴 때 어떤 비료를 주시나요? 아니면은 어떤 환경을 어떻게 조성을 해주시나요? 그런 것들을 좀 물어보면서 농촌 인구는 2050년 845만 명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농촌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속에서 농촌 소멸이라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농, 농촌 창업 지원 등을 통해 농촌 경제와 일자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이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관광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2027년 농촌 청년 인구 비율을 작년 21.4%와 비슷하게 22%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농촌형 기회발전 특구 도입과 입지 규제 완화로 농촌 소멸 고위험 지역 민간 투자 기업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농촌 생활인구, 관계인구를 늘리기 위해 체험이나 거주를 기반으로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이른바 4도 3촌 생활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주말 체험 영농 등 농촌 체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농촌 빈집을 활용해 도시와 농촌 간 교류 공간으로 재탄생시킵니다. 농촌 빈집 등을 활용한 제3의 공간을 조성하고 농산촌 워케이션, 치유산업 등 새로운 농촌 관광 모델도 만들겠습니다. 농촌 삶의 질도 혁신합니다.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하고 의료 돌봄 거점 마을을 육성하는 등 의료 접근성도 높이겠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47조 원 규모의 기업, 지역의 투자 프로젝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반드시 필요한 투자 인프라 조성 등 총 47.2조 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를 담았습니다.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민자 적격성 조사 등의 행정 절차 이행 소요 기간도 9개월 이상 단축합니다. 더불어 새만금, 영일만 등 2차 전지 산단의 전력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는 등 전력망 구축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5G 요금제를 개편한 3만 원대 요금제가 새로 출시됐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현재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한 이른바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6일 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바꿀 때 이동통신사를 옮기는 이용자는 기존 공시지원금과 15% 추가 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올해까지 총 3차에 걸쳐 휴대전화 요금제를 개편했습니다. 5G 요금제의 데이터 중간 구간을 대폭 신설하고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량 폭을 넓힌 겁니다. 이를 통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이던 5G 요금 최저 구간을 최대 1만 원 낮췄고 3만 원대 요금제가 신설됐습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월 3만 9천 원에 데이터 6GB를 주는 요금제를 신설하고 LG U+는 3만 7천 원에 5GB를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KT가 출시한 월 3만 7천 원짜리 4GB 요금제까지 하면 이동통신 3사 모두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한 겁니다. 청년 특화형 요금제도 확충했습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불필요하게 고가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었습니다. 이런 증가 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1,400만 명 이상이 연간 5,300억 원 수준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10명 중 2명만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민생토론의 후속 조치로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뒤 받아내는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어린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큰아이가 4학년이 되어서 학원을 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이를 학원을 보내는 게 부담스러워지고 아이에게도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 미안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양육비라도 제대로 받는다면 숨통이 조금 트이지만 전체 한부모 10명 중 2명만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양육비 이행 현실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에 국가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제3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을 확대해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원활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관리 시스템도 마련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누리집에 신청 창구를 설치하고 신청 접수 시 지급과 징수 등 업무 처리를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망을 구축합니다. 또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우선 지급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 징수할 방침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9,000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선지급제의 수혜자가 한부모 가구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양육 환경이 조성된 상황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서 이 사회에 미칠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결국은 선지급제도 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수혜자는 우리 모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는 양육비 선지급제 외에도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 전략과 생활화학제품 자율안전정보 공개 추진 방안을 비롯해 제2차 후천성 명역결핍증 예방관리 대책,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 관리 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 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북핵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정보기술업체와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가 공동 제재로 보조를 맞춤에 따라서 국제사회 주의 환기는 물론이고 제재 효과도 한층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가 북한 IT 인력의 외화벌이에 관여하거나 불법 자금을 조달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은 UAE의 파이어니어 벤컨트 스타 리얼 이스테이트, 러시아의 앨리스 2곳입니다. 외교부는 이들이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지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 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해 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한미 양국은 진영 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총책임자 김상만을 공동으로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개인 4명은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핵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특히 유부웅은 한미가 공동으로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 관리책으로 북한 IT 인력 수입 자금 세탁과 북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간 물자를 군수공업부 등에 조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재무부도 우리 정부가 이번에 추가 지정한 기관 2곳, 개인 4명과 함께 작년에 우리 정부가 제재한 이동혁 북한 단천 상업은행 중국 지부 대표와 전현근 진영 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주 라오스 대표도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로 이뤄졌으며 이번 제재 대상들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상습 교통정체로 늘 막혀있던 경부고속도로 동탄 구간에 숨통이 트였습니다. 굽었던 도로가 직선으로 바뀌고 동탄역과 인접한 도심 구간은 땅 밑으로 뚫린 건데요. 지하로 내려간 도로 위 공간에는 공원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리나 기자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동탄 신도시를 동서로 나누고 있는 왕복 10차로의 경부고속도로 동탄 구간. 곡선 선형이던 4.7km 구간이 직선으로 바뀌고 이 중 1.2km에 달하는 동탄역 인근의 도심을 가르던 구간은 지하터널로 변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은 상습 정체를 빚은 데다 도시를 단절시킨다는 지적이 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사가 2017년에 들어간 지 7년 만에 완료된 겁니다. 지난해 3월 서울 방향이 먼저 개통한 뒤 이번에는 부산 방향인
하행선도 뚫렸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속도로를 지하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하화된 도로의 상부 공간에는 그동안 경부 고속도로로 단절돼 있었던 동탄 1, 2 신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상징공원과 교통광장이 2026년쯤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상 면적만 축구장 12개 크기로 하루 20만 대 가까이 오가던 차량이 사라지는 대신 두 권역으로 나뉘었던 동탄이 한 생활권으로 묶이게 될 전망입니다. 1, 2 신도시를 서로 오갈 수 있도록 동서 연결도로도 올해 말까지 6곳이 개통될 예정으로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으로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터널로 변한 구간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한 안전장비가 촘촘히 구축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은 지금 그 척벽에 있는 물분무 설비가 있습니다. 일시에 이제 물을 뽑아내서 뿜어서 그 화재를 진압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다량의 연기를 천정에 있는 그 댐퍼라고 그 연기 출입구가 있습니다. 그리로 일시에 뽑아내 흡입하여 외부로 배출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현시설과 분무시설에 더해 재빠른 인명 구조를 위한 대피시설도 갖췄습니다. 터널 내부에는 방지시설뿐만 아니라 70m 간격마다 총 18개 달하는 피난 통로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정부는 경부고속도로뿐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 도로 지하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2027년이면 인천 청라와 서울 신월간 경인지하 고속도로 건설을 착공합니다. 수도권의 경우는 제1순환선, 경부선, 경인선을 2026년부터 착수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방에서도 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노선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상에서의 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 매입 비용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는 지하화를 통해 고속도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공부에 아르바이트에 힘겨운 청년들에게 문화예술 공연을 볼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죠. 청년 문화예술 패스의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2005년생 청년 16만여 명이 최대 15만 원의 관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최다희 기자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19살이 된 2005년생 김영강 씨. 대학생이 된 후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싶었지만 부담되는 가격 때문에 공연을 자주 즐기기는 어렵습니다. 6개월에 한 번 정도 뭐 큰 공연이 있으면은 시간 내서 보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가끔씩 용돈만 타서 쓰는 정도라서 뮤지컬 같은 거 보기에는 돈이 안 들긴 합니다. 지방에 살다 보니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다는 청년도 있습니다. 어떤 뮤지컬이 열리는지 대전 안에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보통 뮤지컬 하면 서울 가서 본다 이런 거밖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좀 접하기 힘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청년들의 문화예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 패스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역 소멸 등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 문화 민생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국민 문화 여가비 부담 완화에 대한 정책입니다. 올해 시범 운영되는 19세 문화예술 패스를 통해 19세 청년 16만 명에게 최대 15만 원의 공연 전시 관람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문화예술 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2005년생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번 달 28일부터 인터파크와 예스24 홈페이지와 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거주지가 확인되면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10만 원이 즉시 지급되고 나머지 5만 원은 각 지자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합니다. 저도 솔직히 공연장에 일하지만 그 청년이었을 때는 많이 못 갔던 게 많았었거든요. 티켓이 아무래도 비싸다 보니. 근데 이번 시행, 이런 제도 시행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공연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문화예술에 넘치는 에너지들을 좀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 패스는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 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로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패스를 발급받은 청년들은 뮤지컬과 연극, 클래식 등의 공연, 그리고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립발레단 등 11개 국립예술단체와 공연시설들은 청년 문화예술 패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람권 할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문화예술 패스의 사용기간은 발급한 날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서쪽에서부터 비가 점차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충남, 강원 영서 북부를 제외한 전국 많은 곳에 오늘 저녁까지 비가 내린 후 그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에서 낮 사이 수도권과 충청, 강원 영서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린 후 그치겠습니다. 전북과 경북에도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쁘겠습니다.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 변화가 적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일교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 아침보다 4, 5도가량 낮은 영상 5도 보이겠고 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많은 곳에서도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가 서울 경기는 아침에, 충청과 강원 영서는 낮 동안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2도, 대전 3도, 서울 5도 보이겠고 낮 기온은 14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개겠습니다. 속초와 울진 7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강릉 1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구름 많다가 저녁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주와 대구 5도, 제주는 10도로 아침을 맞이하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 18도, 부산 1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서해에는 비가 내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도 전해상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는 흐리다가 다음 주 수요일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집무실이었던 창덕궁 희정당이 근대의 다양한 전등으로 꾸미고 야간의 화려한 자태를 드러낼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나흘간 공개되는데 선착순 인터넷 예매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봄밤의 멋진 나들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